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청북도 보은군의 수많은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유치장에 계실 때 그 사식 그 반입 때문에 그 따라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였던 이들은 결국 깊은 산골짜기로 끌려가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일자리에다 굴을 박아가지고 이저 가에 흔한 층을 뒤에서 싹 뿌립니다. 학살당한 데는 여기라는 게 없어요.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남겨진 이들 그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72년 전 상간마을의 비극을 되돌아봅니다. 충청북도 중남부에 위치한 보은군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분지 지형으로 한 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속리산 국립공원의 웅장한 산세에 안겨있는 보은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키운 대추와 사과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무엇보다 보은은 조선시대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세운 동학의 총본부가 들어섰던 동학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전국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일제와 외세에 대항해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한 보은 집회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보은 북실마을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 혁명군이 마지막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최후의 전적지이기도 합니다. 동학운동 이래 일제 강점기까지 보은에서는 거센 항일운동이 이어졌는데요. 박용현 씨의 아버지 박원근 지사는 대표적인 보은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박용현 씨에 따르면 아버지 박원근 지사는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에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는데 이후 민족주의자셨던 조부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항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학년 때 1930년도 되죠. 27년도에 올라갔으니까 30년도에 거기서 퇴학을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그 저희 할아버지가 하는 인쇄소하고 출판업 거기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삼인회라는 데에 가입하고 박원근 지사가 1930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건 광주학생운동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항일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항일운동을 이어가고자 했던 그는 공산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삼인회에 가입해 비밀리에 기관지를 출판하고 지하활동을 전개하면서 인쇄소 동맹파업 등을 주도하다가 1932년 9월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글을 투고하고 회원들의 의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박원근 지사는 출소 후에도 일제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동지들과 항일운동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펼쳤고 대전과 금산 지역에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족 공산주의를 표방한 비밀결사단체 신인구락부를 조직해 활동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반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매진했습니다. 이 일로 박원근 지사는 1939년 5월 금산경찰서에 검거돼 1941년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인구락부가 일본군의 패전을 예단하고 일제 징병제도에 반대하는 등 반전의식을 조성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산주의자였던 박원근이 펼친 착취 없는 자유와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삼인의 활동과
일본의 침략주의와 징병제에 반대한 신인구락부 활동을 민족 독립을 향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2005년 이후부터는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의 항일운동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으며 박원근 지사는 2009년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두 번의 옥고를 치른 박원근 지사는 고향인 교사리에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박원근 지사의 장남인 박용현 씨에게 아버지는 독립투사의 모습보다 자상한 아버지로 더 많이 기억됩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슬하에 사남매를 둔 아버지는 자식들의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과의 평온한 삶을 꿈꾸는 보통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정의 어떤 그 참 화목함이라고 할까 그런 사안을 못 느끼다가 계속 우리 누님,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누님이 삼산학교 다닐 때에도 아버지가 안고서 막 그 학교에 보내고 또 올 때는 또 안고서 나오고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다. 어린 시절 다정하고 듬직했던 아버지에 대한 단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는 박용현 씨. 대전 가기 위해서 보은에서 이제 가면 옥천에서 대전까지 이제 그 기차를 타는데 거기 굴이 많거든요. 그 옛날 저기는. 그리고 그 갈 때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매달리고 했던 그것이 그 저는 살아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하지만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아버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경찰들의 특별 요시찰 대상이던 아버지는 해방 후에도 경찰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인 사상범 통제 법령을 만들고 사상보국연맹, 대화숙 등의 조직을 두어 독립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발발 당일 내무부 치안국에 전국경찰국에 보낸 비상통첩을 보면 요시찰인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과 의식이 있는 사찰 대상의 경우 우선 구속 후 신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려고 만든 일제의 요시찰 제도는 해방 이후 경찰에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보은읍 교사리가 고향인 또 한 분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서울서 대학을 다니던 큰형님이 고향에 와 있다가 병고를 당했다는 조부재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고향을 떠났으니 60년이 넘는 긴 세월에 고향의 모습은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하도 변해가지고 뭐 전혀 딴집을 못 짓겠네 보니까. 이게 여기 개울 복개공사한 게 이제 바로 집 옆에 개울이 있었던 게 기억이. 72년 전 8살이던 조부재 씨의 기억 속 그날은 자고 일어나니 형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새벽 와서 붙들어 갔다고. 그거를 저는 뭐 어렸으니까 자느라고 몰랐고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붙들어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튿날 그 아버님이 경찰서를 가셨대요. 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느냐, 무슨 죄가 있어 가느냐, 응? 하니까 뭐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 죄가 없으면 내보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버님이 그래도 보훈소 유지였었고 또 작은 아버지도 국회의원이 2번 정도 나오실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죄가 없으면 내보낼 줄 알았죠. 근데 그냥 붙들어 가신 다음에 얼굴을 한 번인가밖에 못 봤대요. 그때 가가지고. 그러고서는 큰형님은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작은 아버지를 도운 것 외엔 별다른 활동도 없었는데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 지금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러셨다 그러면서 항상 그 희생당하시고 나서 너 제일 큰형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부재 씨의 큰형님과 박용현 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보은읍 지역에서 잡혀온 이들은 대부분 보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당시 보은경찰서는 조선시대 관원들이 정무를 보던 건물인 동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907년 의병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 헌병대가 강제 점거한 후 일제가 계속 경찰관서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결국 일제 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장소가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서가 되었고 또다시 주민들을 잡아와 가두는 장소로 활용된 셈입니다. 아버지 여기 유치장에 계실 때 그 사식 그 반입 때문에 그 따라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과연 몇 차례 그 유치장에 왔다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한 번 그 울며 불며 치마자루 잡고 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구금된 이들은 며칠 후 다시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경찰서 바로 옆에 살던 조부재 씨의 사촌 형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경찰서가 바로 앞이니까 아마 거기서 그때 그 포송줄을 묶여서 가는 걸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갇혀온 데 있었으니까. 보은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여 트럭에 실려간 곳은 보은경찰서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미륵뱅이. 현재는 공장이 들어서 있지만 당시엔 깊은 산골짜기였다고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미륵뱅이에서만 최소 50명 이상이 총살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은군 보도연맹원들의 집단 총살지는 총 5군데로 유족들은 미륵뱅이를 최대 학살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때 수많은 유골이 나오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너 살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귀신이 나온다고 여기 얼씬도 안 했어. 그래서 뭐 귀신 나온다 소리가. 장안면 봉비리가 고향인 신영유 씨의 부친도 미륵뱅이에서 총살돼 가족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때 우리 누나가 15살인데 그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길쌈을 배웠는데 그때 그 단추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서툴러서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꽈리만 하게. 그래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옷을 이제 제껴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굴을 제껴보니까 뒤에서 쏴가지고 이 얼굴이 반찬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 적삼만 보고 찾았지. 그때 작은 형님이 뭐 한 10살 됐는데 같이 여기를 왔대요. 그래서 작은 형은 그런 거를 흉악한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저 길가 옆에다 세워놓고 어머니 혼자 올라가셔가지고 너무 참혹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붙잡혀 갈 때 새벽에 입고 나갔던 옷을 보고서 수습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친척들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시신이 부패돼가지고 찾을 길이 없다 이게요. 아,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금리하고 또 입었던 그 옷이 썩지 않은 옷이 있어서 그걸 갖고 아버지 시신을 수습을 해서 돌아가게 했는데 그때 시신을 본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펄떡 뛰어가지고 엎어지면서
그냥 거의 까무러치다시피 했던 그런 얘기를 어릴 때 전해 들었습니다. 1949년 12월 13일 국민보도연맹 충청북도연맹이 결성됨에 따라 12월 말에서 이듬해 1월 4일 보훈을 포함한 도내 모든 군 단위가 보도연맹을 결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경찰 참고인 진술을 보면 마을마다 보도연맹 조직을 요청하고 나라의 역군으로 만든다는 강의도 하면서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한 것은 경찰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경찰은 보안대와 함께 보도연맹원 학살을 주도하게 됩니다. 산회면 봉계리는 좌익세가 유독 강했던 마을로 피해가 컸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봉계리가 고향인 구영애 씨는 부친을 여인 후 고향을 지키며 살다가 50을 넘겨 늦음하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옛날보다는 집이 약간 구조가 변경이 됐네요. 소집 명령을 받고 산회지소로 간 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관련된 뭐 유품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주 유품은 그때 당시 이제 시계하고, 근데 시계는 이제 다 부서졌고, 유품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건 단추 2개뿐이 없어요. 조끼 단추. 그거는 아버님 저 이장하고 나서 있었죠. 아, 이장할 때 거기서 나왔어요? 네, 사진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네, 없어요. 그럼 아버지 얼굴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없습니다. 당시 4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구영애 씨는 아버지 이야기는 집안 당숙이 들려주어 알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인물도 좋고 또 그냥 조반석죽을 했었어요. 그때 아침에 죽 먹고 밥 먹고 저녁에 죽 먹고 그게 보통 있었죠. 그렇게 그러면 중간농 부자는 된 거예요. 조반석죽이라면 그때는. 농부였던 구영애 씨의 아버지 구범선은 좌익 활동을 하던 집안 사람의 영향으로 정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뜻이 맞는 마을 청년들과 종종 어울렸다고 합니다. 구광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먹었을까 그래요. 그 사람이 그때 고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게 떠드는 바람에 거기 넘어가가지고서 보도연맹에 가입이 됐어요. 보도연맹에 된 사람이 10명 됐어요, 여기. 근데 그 유교가 터지니까 그 오전에 모두 지서에서 불렀어요. 그 지서에 모였다가서 오후에 싣고 가서 저짝 골짜구니 가서 죽였어요. 다 총살했지. 그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지. 억울한 사람들이요, 그 죽은 사람들은. (4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산해면 산대리에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희생된 주민들이 많습니다. 남로당 당원들이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글도 모르는 농부들이었고 조성훈 씨의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잘하고 그거 다 여기 집 짓고 저 평생 고향 분들은 조성훈 씨의 아버지를 웬만한 목수 못지않게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농사짓는 틈틈이 마을 사람들 집도 고쳐주고 헛간도 지어주곤 했다는데요. 마을 어른들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이장에게 도장을 맡겨두었다가 보도연맹에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대개 그 도장 같은 것들도 이제 이장한테 맡기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뭐 가서 출석 신고도 이장 보고 가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장이 그냥 보도연맹에 아마 도장을 찍으신 것 같아요. 조성훈 씨의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산회지서에서 잠깐 나와보라고 해서 제 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산해면 보도 연맹원들은 대부분 조성훈 씨의 아버지처럼 소집 명령을 받거나 일부는 연행되어 산회지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지서에 가시기 전에 집안 어른들이 종조 할아버지고 당숙들이고 너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가 뭐 죄진 게 뭐가 있어야지. 죄진 거 없는데 뭐 갔다 오면 어떡했습니까?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는 내북면 서지리 뒷산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산회지서에서 약 6km 떨어진 이곳은 도로에서 10m 정도 들어간 야트막한 산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지리 희생자가 20여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산회지서 구금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살당한 데는 여기라는 게 산해면 봉계리에 살던 구영애 씨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영애 씨와 조성훈 씨는 모두 집안 어른들에 의해 부친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가들 저 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쉽게 말하면 그분들 5명하고 우리 종교 할아버지 하고서 3일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우리 손산에다 모셨죠. 며칠 후에 지들 종조 할아버지하고 당숙들하고 바로 수습을 못했어요. 시신이 부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옛날에는 그 돈 같은 거 넣으려면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팬티를 보고서 시신을 확인을 하고서 수습을 한 거죠. 그 산소는 어디다 쓰셨어요? 여기다가 감유를 해놓았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산에면 고향으로다가 모셨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밤새 울음을 삼키며 슬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봐야 했던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고통은 어쩌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보다도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어머니가 밤에만 그렇게 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어머니 울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커가지고 저의 성격 자체까지도 소심해지고 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꺼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집안 어른들도 아이고 참 저놈 참 불쌍한 놈 하면서 참 많이들 도와주셨는데 참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입니다. 산해면 길탕리는 50여 가구가 농사지으며 모여 살던 작지 않은 규모의 마을이었습니다. 길탕리 토박이 이상현 씨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큰형님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형님의 나이 24, 이상영 씨의 나이 18이었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사람은 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녁에는 데리다 보초 세웠고 낮에는 이제 집에 와서 일하고 또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지서에서 부르면 지서에 가고 그 이제 죽을 때도 이제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는 5월 30일이요. 들에서 논에서 못 심는데 지서에서 뭐 비상이 걸렸다고 데리고 지서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데려가더라고. 농사밖에 모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순박한 총각이었던 형님은
마음 맞는 마을 청년들과 어울리다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입한 사람이 우리 부락에 한 10대 됐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한여 남았대고, 눈치 빠른 사람은 저 지서 숙직실에 모아놨는데 눈치 쓴 사람 한 30~80명은 튀어서 집으로 오고, 근데 마음 약한 사람만 거기다가 이제 가서 죽었지. 길탕리 보도연맹원들은 마을에서 약 4km 떨어진 보은읍 교사리로 끌려와 총살되었습니다. 옛 보은농고 옆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입니다. 우리 부락에서만 한 대여섯 대요. 총살 다음 날 부모님은 형님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아버지는 화병을 얻어 그해 겨울 돌아가셨고 남겨진 아들은 아버지와 형님을 그리며 고향을 지킵니다. 그날은 몰랐고 그 이튿날 이제 여기서 죽었다고 해서 와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장을 요 산 요 등갱이 여기다가 가매장 했다가 이제 6.25 지나고서 이따가 이제 그 이름에 저 지방으로다가 고향으로다가 모셨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보은군 보도연맹 가입자는 2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그중 120여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대부분이 20, 30대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9년 보은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역사기록의 수정, 평화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뿐 아니라 수복 이후 이어진 민간인 학살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